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손명세입니다.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여기와 같은 재단법인 라이트 펀드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1년에 100억, 그다음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50억, 그다음에 제약사들이 한 50억씩 출연해서 1년에 200억씩 개발도상국의 백신, 치료제, 진단제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 이사장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정책의 생명윤리 정책원에 걸어온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을 말씀하는 기조 발제를 해달라고 그래서 참 이게 10년이라고 하지만 10년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스트러글 해온 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이런 식으로까지 성장하고 국가사회의 역할을 보완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참 많이 성장했다, 참 보람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보건의료윤리 이런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부분들은 몇몇 보건의료 지도자들이 의사 또는 보건의료인들이 어느 정도의 윤리 수준을 갖춰야 된다라는 형태로 만들어졌고, 역시 가장 앞서가고 있고 조직화 수준이 높았고, 그다음에 학술 연구를 통해서 전문화를 이룩해 가던 대한의학협회를 중심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효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7년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번역해서 의사들에게 전후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알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나는 의협의 허가를 받음에 이렇게 하겠노라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 당시에 김명선하고 양재모 선생님이 그거를 번역해서 전체적인 의사협회의 내용으로 썼고, 그리고 61년에 국제의사윤리 강령을 번역하는 의사윤리를 번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윤리적인 배경과 기본 지식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의료 전문직에 종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지만, 시대로 진행이 됐지만, 보건의료인의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깊이는 없지만 그래도 원칙을 하는 의사윤리 개정이 79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한국 사회의 산출물이나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세계의 수준에서 논의돼야 된다라는 자각과 함께 96년에 임상시험 국제의료윤리 기준이 적용이 됐고, 의사윤리 선언이 다시 됐고, 의사윤리 강령, 환자의 권리장정 등이 발표되는 시기였습니다. 법의료윤리 전문가들의 서장을 열고 그냥 의사를 하면서 나온 경험만으로는 그것들이 불가능한 시대에 진입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아마 유시민 변재진 장관 시절에 상당히 여러 가지 추문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형태가 되면서 국가생명윤리연구원이라는 형태로 이름을 대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대한민국 국가
대한민국 생명윤리원의 논의까지도 외곽에서는 나올 수 있었지만 그 당시의 상황들은 국가가 관장을 하더라도 상당히 적은 부분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고 생명윤리의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메디컬 에틱스와 바이오 에틱스를 나눠가지고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들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고 민간들도 그것들을 전문화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한 형태가 됐습니다. 스캔들이 우리의 윤리를 많이 키워낸 거죠. 2000년에 체세포 복제, 그다음에 배아줄기 세포가 나오면서 다양한 생명윤리 문제가 대두했고 2005년에 생명윤리법이 시작이 되면서 이때 아마 이 문제를 과기부가 할 것이냐 보건복지부가 할 것이냐를 가지고서 굉장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김영환 장관이 금방 해가지고 과기부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복지부는 사실은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황우석 스캔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이게 생명윤리가 굉장히 다급해졌고 그래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되고 생명윤리 당장 그 기관을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도 있었지만 그 내용들이 아직까지 사회에 성숙된 형태로 안착되지 못해서 생명윤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됐고 생명윤리 민간에게 우선 그것들을 맡겨보자라는 형태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그때 그 생명윤리 지원체계 구축을 해서 연구소가 선정이 돼서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복잡한 내용을 겪다가 다시 협업을 하게 됐고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정책원이지만 지금 당시는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1년 물론 그 내용들은 2005년서부터 태동돼서 2011년에 창립총회를 열고 2011년 12월에 보건복지부 산하법인으로 됐고 생명윤리 정책연구원으로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까 이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그 앞선 발표에서 대부분 검토가 됐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윤리 정책원이라는 이름으로서 어느 정도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을 띠고 이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권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명칭이라도 조금 좀 강화를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역할을 했고 거기에서 지금 생명윤리법의 8조 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 지원기관 그다음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을 하는 형태로서 되어 왔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보면 그 전담기구로서의 업무와 국가위원회 지원기관 업무, 국제활동 및 참여 업무, 학문 후속 세대 양성 등의 업무들을 일정 부분 상당히 확장된 형태로 수행해 온 것 또한 사실이고 그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생명윤리를 빼놓고서 다루기가 정말로 어려워진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것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에 대한 범위가 제대로 확장돼서 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고 그 이유는 우리 지금 사회 전체가 이 상황을 다루는 역할까지 해나가는데 적합하냐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버넌스가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확장돼야 되느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혹시 연명 의료 등록기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웰다인과 그다음에 안락사까지의 확장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데 대한 주제 발굴의 필요성까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싱크탱크하고 허브로서의 역할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 그러고 이만큼 성취했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해야 할 역할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충분치 못하다라는 형태가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에서 보면 다양한 보조 생식술의 이용으로 인한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문제, 그다음에 보건의료 영역의 지형 변화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에 코비드-19으로 인해 가지고 백신의 프라이어리티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사회의 역할들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중대본이나 중수본의 역할 속에서의 윤리성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구조가 이 속에 포함되었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생명윤리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느냐, 첨단 기술과 의학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관리, 그다음에 빅데이터의 활용과 정보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새로운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MZ 세대로 불리는 새로운 세대로의 사회 주류가 상당 부분 교체가 되고 있고 미디어 등 사회 문화적 인식 및 변화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들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각각의 제약회사, 각각의 병원 어떤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주체들은 이윤극대화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매출극대화의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쳤을 때, 그리고 피지션이 전체를 통제하고 컨트롤한다라는 티오리들, 그리고 우선 과시적으로 소비하는 행태들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윤리적인 기준 중에 하나를 혹시 우리가 효용극대화의 논리로서 그 부분들을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 구조. 그러니까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이라는 비헤이비어를 유지할 수가 없다면 그 부분에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스티튜션의 퍼스펙티브냐 아니면 소사이어티 에서 홀의 퍼스펙티브로서 우리 기관이 노력해야 되느냐에 대한 과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인스티튜셔널 베이스, 인디비주얼 베이스의 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이 소사이어티 에서 홀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서 이것들을 조정할 수 있고 이해상충들을 조정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비드-19을 통해서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팔리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적인 기준 같은 것들도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제시해 줘야 되는 책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웰다잉이라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이론은 연명의료 등록 정도 수준 내지 수준보다도 실제적으로 사회가 수용해야 되고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기준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강연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